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오늘 좀 짧은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천연수소 개발 전망이라고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세미나를 준비하던 배경은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서 해외에서 연구 결과 지하의 그 천연수소 매장량이 상당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몇 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고, 그래서 박 사장님께서 좀 세미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세미나를 이제 대면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비대면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하의 천연수소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장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업무가 좀 바쁘시고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 한 20분 이내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천연수소가 뭔지, 왜 이게 중요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 그다음에 국내외 지금 개발 동향이 어떤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과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댓글창을 이용해서 개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간동화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뭐 주간동화뿐만이 아니고 몇몇 신문에서 그 네이처 리브스 어센 인바이러먼트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이 대륙 지각에 보존되어 있는 천연수소의 자원이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이라는 게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화두는 그겁니다. 천연수소를 우리가 석유만큼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인류 미래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천연수소가 인류가 최대 17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 된다. 그 세계 곳곳에 잠재적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제시한 거는, 이건 이미 텍스트북에서 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지질학적으로 생성되는 조건으로서는 사문석화 작용을 통해서 올리빈하고 지하수가 만나서 수소를 방출한다 하는 화학 반응을 가장 유력한 지질학적 반응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분해의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석유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어떤 덮개암, 캐플록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나 석유와 달리 천연수소는 더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디퓨전하는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캐플록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그 국내외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왜 수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몇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위한 각국의 그 노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30년까지 각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얼마 정도 더 감축하겠다는 약속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를 이제 이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그 기후변화하는 그 정책적인 철학이 정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듣겠다시피 지난 정권에서는 원자력에도 몰빵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조금 기저전력으로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반대는 하지만, 진보냐 또는 아니면 보수냐에 따라서 이 기후변화하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그 정치적인 철학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소가 왜 강점을 띠고 있냐면은, 일단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고요. 우주 분자의 90%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도 수소가 맨 앞에 나와 있죠. 가장 가벼우면서 무생무치 무미하다. 그 다음에 그 물처럼, 물에도 수소가 있지만은 다른 원소와 결합한 형태로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장점을 몇 가지, 한 네 가지로 추려보면은, 무공해, 친환경적인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결국 그 수소가 열로 전환될 때 그 나오는 부산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무공해라는 얘기고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좀 봤는데, 효율이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그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때, 또 전지로 사용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영하 한 200, 300도까지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부피가 한 8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저장하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지자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비축하는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이 분야, 이 수소가 어디에 많이 활용될 거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대형 선박, 그 해양을 왔다 갔다 하는 대형 선박의 원료로도 쓸 수도 있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난방, 또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료전자는 마찬가지고요.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분류하는 기준이 이제 칼라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맨 여기 이제 화이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화이트가 가장 뭡니까, 친환경이고요. 골드하고 화이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브라운, 블랙, 그레이, 그 다음에 블루, 레드, 핑크, 옐로우, 그린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점 이렇게 더 친환경적으로 분류가 되는, 수소를 어떻게 추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로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 그레이 수소라는 게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그 수소를 계량을 하는, 계지라는 수소를 우리가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고요. 블루 수소는 이제 계질 수소에서 나올 때 CO2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집해서 우리가 CCS처럼 지하에 뭡니까, 스토리지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를 이제 블루 수소라고 하고요. 여기만 나오는 이제 퍼플이나 핑클, 레드의 이 붉은색 계통들은 원자력의 고열을 이용해서 물 분해하는, 전기 분해하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소를 이제 이렇게 핑크, 대표적으로 핑크 수소라고, 이번에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곧 발령을 받을 김성환 의원도 이 핑크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옐로우 수소는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린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전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천연수소를 얻는 거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좋고 CO2도 발생되지 않고 하는 그런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화이트 수소, 천연수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또 자연수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문으로 보면은 내추럴 하이드로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올로직 하이드로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전망을 보시면 이건 스탠포드에서 얘기한 건데 뭐 여기에 보면은 미래의 전망 뭐 장밋빛입니다. 그 현재 일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단 벤처에서 들여서 이제 투자한 것만 봐도 거의 220%에 달하고 있다. 급격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해놓은 것이 이제 이 양반들이 볼 때 지올로직 하이드로젠, 즉 천연수소가 일단 지하에서 탐지하기조차도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또 경제성도 아직은 뭐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로서 아주 각광받는 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원을 조금 뭐 다시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핵심이 두 번째입니다. 방사선분해는 아직 뭐 자세한 논문은 나와 있지 않고요. 무람석 상호 반응을 통해서 삼은석화 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서펜틴하고 마그네타이트가 생성되면서 수소가 나오는. 그래서 이 수소가 지하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동을 해서 캐프록이 있으면 그 밑에 집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의 열적 분해 과정을 통해서도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대충 논문들을 보면 예외 없이 수소계와 석유계의 차이점을 그림을 통해서 많이 소개하는데요. 이제 노란색 안에 있는 게 이제 석유계 그림인데 분지 안에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여기에서 석유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캐프록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CH4 같은 게 메탄 같은 것들이 집적이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수소계는 이 분지 밑에 기반함의 소스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말씀하던 서펜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수소가 이 분지 내를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캐프록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그 수소는 그 지온으로 보면은 대략 200에서 300도 내외에서 가장 잘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제 수소계는 즉각 무람석 상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석유계에서는 지질학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년에 걸쳐 오래된 기간에 걸쳐서 석유가 만들어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공학적으로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향후에 천연수소도 동일한 조사 방법과 생산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19세기부터도 이 수소가 발견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888년 우크라이나 탄광내에서 수소가 누출되는 게 보고됐고 1910년 독일, 1944년 호주 남부, 1987년 아프리카 말루에서 이제
말리에서 지하수 개발 중에 지하수 중에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가장 이 아프리카 말리의 케이스가 잘 알려져 있고, 실제 이 말리에서는 그 10년 이상 이걸 이용해서 발전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연구 쪽을 보면은 2018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18년에 들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이 분야 이제 R&D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슬란드, 브라질, 미국 등등에서 연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호주도 2021년 매장량 추정을 했고, 스페인 2020년 피레네 산맥에서 약 118만 톤 추정, 미국 USGS 또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천연수소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올 4월에 일본 석유공사 조그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연수소가 생성되는 암석 등등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천연수소 채굴 유망 지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석유공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이쪽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조사하기 전에 그래도 국토 지질 또 우리나라의 자원에 대해서는 키감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겠는가 했더니, 제 생각하고 달리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석유공사의 지하 원유 비축 시설 프로젝트가 다 일단락됐습니다. 울산 비축기지를 끝으로 해서 일단락됐고, 그쪽 분야의 인력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뭐 그런 기관 차원에서 이걸 조금 여기에 몰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뭐 나름 천연수소 탐침 장치라는 장치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표에서는 한 1m 정도로 이제 이 탐침 장치를 박아가지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인가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 했지만은 좀 유의미한 결과는 못 얻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 강원, 경북 등등 이런 데를 이제 지하수 관측콩에서 해봤더니 400ppm 농도의 어떤 천연수소를 감지했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나타나는 것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글로벌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키감은 한 2년 전에 제가 평가에 갔을 때는 천연수소 개발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조금 좀 이렇게 인칼리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대신에 천연수소를 어떠한 이렇게 물을 뭐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얻는 천연수소건, 하여튼 뭐 화학적으로 개질수소를 어떤 간에 지하에 어쨌든 저장을 하는, 뭐 지상에도 하겠지만 저장하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키감은 일단은 지하에 저온으로 해서 저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해공단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개질수소한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된가 이걸 고체화해서 폐광산 쪽에 처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곳이 이제 가스공사에서도 천연수소에 관한 탐사 연구를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오른쪽 그 박스에 보는 바와 같이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원이다 보니까 그 R&D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전체 그 전문기관으로서는 에너지평가기술은 캣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천연수소에 대한 그 RFP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지자연하고 석유공사하고 이쪽에 동향을 이렇게 모아서 또 그다음에 하여튼 니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RFP 개발이 좀 예견이 되고요. 예산 반영도 저는 가능성이 높겠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 동향을 국내에서는 한참 뒤쫓아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현 정부가 어쨌든 무공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프로포즈만 잘하면은 캣탭도 이걸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를 총괄하는 정부 주무부처로서 이제 모티 즉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에너지 정책과 수소경제 로드맵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뭐 2024년 수소 R&D 예산은 1,500억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R&D에서는 주로 뭐 그린 블루 관련된 이쪽에 그러니까 처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쪽의 R&D지 천연 수소에 관련된 화이트 수소 개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다. 향후에 이쪽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해서 차기 로드맵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도 국가전략기술의 실무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수소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그 액티비티를 보시면 수전의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운송, 수소 연료 존재 및 발전 굉장히 그 당장 시급한 것만 담겨져 있고 천연수소 개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으로 아주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가능성이 그렇게 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내 그 매픽 그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매핑 초고철 질암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도 충북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나와 있고요. 홍성 지역에 조금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북 안동, 울산, 경기 가평을 이렇게 가능한 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 사장님 통해서 하나 이제 그 문건을 받은 게 이제 이진환 교수께서 2021년도에 그 국내에서의 수소자원 탐사에 관한 수고 한 6-7장 되는 그 페이퍼를 받았고요. 제가 좀 잘 봤습니다. 이진환 교수 역시 이제 덮기암의 구조가 이게 없으면은 밑에 뭐 사문석 과정을 통해서 그 천연수소가 만들어진들 굉장히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지표나 이런 쪽으로 다 디퓨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셨고 그런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된 그런 안반 해서 이 교수님이 제시하는 데는 이제 조선누춘군과 평안누춘군 하부의 철광 광화대 지역 예를 들면 양양철광산 또 태백산 광화대 그 다음에 안동 사문남 분포지역 울산 가야 이런 지역들이 후보군이 되지 않겠나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진환 교수님도 이제 국내의 지질학 쪽에 또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 쪽에
거의 지금 뭐 새로운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 요 지질학 또 지방공학 쪽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저도 뭐 200%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그 개발 전망 뭐 당장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준비를 먼저 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선점을 할 수 있겠다. 여러 군데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능한 지역은 있고 대부분이 사문석화되어 있고 KNOC라든가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법이나 제도적인 여건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현행 그 에너지 자원 관련 법령에 지하에서 천연수소를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법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이걸 바로 상용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전망으로서 이제 우리 회사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뭐 R&D 차원에서 가능성을 이제 조사하고 부존 여부에 대해서 할 때 아무래도 시출 통한 확인 작업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질학적으로 가능성이 입증되고 또 법적 장벽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질자원개발 분야에 향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세미나를 마치고요. 질문 또는 코멘트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